안녕하십니까. 로우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도지사에 누가 출마할까 관심을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선 회사 전문법원 설치 공약이 재차 고개를 들 분위기입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부산 사이 유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의 후방 지원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세계로 통하는 관문인 인천, 세계 물류의 중심 부산. 이들이 해사법원 쟁탈전에 뛰어든 배경을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일단 해주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인천이 가장 당연히 부산이지. 해사법원은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사법기관입니다.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의 특성상 해상사건은 당사자 소속국이나 그 외의 제3국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해사법원 판결은 국제규범성을 인정받는데 현재 해양사건 관련 전문 법원이나 전문 판사를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 중국,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중국은 10개의 전문 해사법원과 24개 지원을 설치, 600명에 육박하는 전문 법관을 곳곳에 배치해 시장 점유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일부 중동 국가는 국제상사법원 설치로 법률 서비스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역규모 세계 7위이자 해상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달리 해사 전문법원이 없는 실정, 외국 법정에 의존하는 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2년간 한국 법원의 해사 전담 재판부가 맡은 사건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61건, 서울고법 58건, 부산지법 86건, 부산고법 11건에 그칩니다. 한 해 50건도 되지 않는 사건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하느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합계 설명은 다릅니다. 우리는 재판만 얘기하지만 재판 바깥쪽에 있는 로펌들에 의한 계약서 검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형 이제 해상 거래를 하기 어렵거든요. 회사 법원을 만들게 되면 법원에서 어떤 소송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는 법원이 있고 이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이걸 믿고 이제 로펌들이 뭐 계약서를 검토해 준다든지 계약을 국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사법원이 없는 탓에 국내 조선소와 선박회사, 선주들은 계약서에 영국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해사법원이 있는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하자는 조항까지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 새어나가는 법률 비용만 연간 4천억 원. 선박 매매를 하거나 건조를 할 때도 다 브로커가 작업을 하고 이 브로커들이 매도인 매수인뿐만 아니고 중간에 자금 차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국내 유입되는 자금이나 인건비로 봤을 때 이건 아주 이제 고가의 고급 인력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 규모도 크고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해사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 설립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대표적 의원은 서울 이수진, 인천 배준영, 부산 안병길 의원입니다. 법관 출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대법원 소재지, 즉 서울에 둬야 한다고,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배 의원은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고 피격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안 의원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고 그 관할 구역을 전국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사법원을 둘 적합지는 어디일까? 주요 조건 중 일부인 해운사 본사 위치, 해양사고 건수, 물동량 등을 파악해봤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한번 비용을 내고 지방을 간다. 이거는 굉장히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거예요. 먼저 국내 선주업체는 총 213개, 이 가운데 75%는 수도권에 위치하는데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은 서울에, 인천과 부산, 광주에는 지원을 설치하고
각 관할을 맡게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입니다. 중국 법관들보다 우리 법관들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사 법원에서 재판을 빨리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스필 오버 효과가 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네 군데에서 하는 것 자체를 서로 막으면 안 돼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여 개가 넘는 국제기구가 있고 그 UN 시트랄이라고 해서 그 상거래 관련된 법을 다루는 국제기구도 있습니다. 인천이 경쟁력이 있고 또 해사법원이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 허브공항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은 최대 교역국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합니다. 현재 해사 분쟁 관련 시장 주도권을 키우고 있는 중국과 맞대결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배후에는 이 수도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항에 좀 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경인고속도로 아시지만 경인고속도로에서 막 막바로 들어오거든요. 또 제3연역교가 이제 생기게 되면 공항도 바로 가고. 인천 4선 윤상현 의원 역시 인천은 우리나라의 항공, 항만, 철도, 도로 등 육해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지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요지라며 분쟁 사건의 고객이 될 외국 기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쉽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사고 건수를 봐도 지난해 기준 중부 851건, 서해 993건, 남해 879건, 동해 561건, 5개 관서를 동서남 세 곳으로 묶으면 남쪽보다 서쪽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부산에 더 하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일부는 또 서울까지 말씀이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인천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가장 적격인 것 같고 해사법원은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최적지는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의 해양금융도시, 해양중추도시를 넘어서 우리나라 해양 수도로 만들려면 해사법원이 반드시 부산에 설치해야 돼요. 지난해 부산항 물동량은 1226만 TEU, 인천항 335만 3781TU와 비교하면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동량, 해운, 조선 등 부산이 지닌 해양 관련 산업 규모를 감안하면 해양 법률 서비스는 중국을 넘어 영국과 견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부산시와 지역 언론도 해사법원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해사법원의 성격 자체가 해상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박 통행량이 가장 많고 물류량이 집중되는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전문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해운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조선 벨트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산은 서울과 맞먹을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한 축이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내세우기엔 해양 관련 금융, 법률, 서비스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해양 기술 분야에서는 1위, 1위, 2위, 1위 이렇게 아주 순위가 높습니다. 해양 금융과 해양법,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보나 지역균형 발전 추세를 봐도 해사법원은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천이나 수도권에 설치하면은 또 다른 수도권을 살찌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북항에다가 2030년 엑스포 유치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부산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각종 국제기구 유치도 많이 해서 우리 부산 북항 지역에다가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바다가 미래다. 마침표 없는 해양 패권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선 해사법원 유치가 절실한 상황. 명실상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세계로 통하는 관문 인천, 제2의 심장 항구의 도시 부산.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저마다의 구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 축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성공회대학교에 국내 대학 최초로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됐습니다. 남녀는 물론 성소수자, 장애인까지 말 그대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이 화장실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는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화장실과 모습이 비슷하지만 화장실 앞에는 특별한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성, 남성이 한꺼번에 있고 나아가 장애인, 아이 동반 보호자, 치마를 반만 입은 성소수자를 뜻하는 표시까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자, 남자로 각각 나누어진 표지판이 있는 일반적인 화장실과는 다릅니다. 지난 3월 성공회대에 설치된 모두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명칭대로 모두가 이용하는 화장실인 만큼 여러 계층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약 5평 남짓한 규모로 휠체어 이용자가 보조인과 함께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또 음성 지원 시스템, 자동문, 점자 블럭, 유아용 변기 커버, 기저귀 교환대, 소형 세면대, 외부 비상통화 장치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은 이처럼 각도가 조절되는 거울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샤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장애인,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이 등 평소 공중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별다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 보통의 가정집이나 비행기 내 화장실 개념과 유사하다는 게 이훈 성공회대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집에 있는 화장실처럼 이제 엄마랑 아빠가 같은 화장실을 쓰고 이제 장애가 있는 누나랑 장애가 없는 동생이 같은 화장실을 쓰는 것처럼 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 나이, 인종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고요. 성소수자하고도 장애인하고도 우리 하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의 논의 끝에 설치된 모두의 화장실은 지난 2017년 총학생회가 처음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총학생회 비대위의 꾸준한 공론화와 함께 1인 시위 등 지속적인 설득의 활동 끝에 설치가 결국 확정됐습니다. 제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이었는데 저와 신청하신 분이 이렇게 둘이서만 만나서 제가 한 분 한 분 설득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는 학교 본부에서 주관하는 모두의 화장실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 학우들도 있었고 교수님, 강사님, 직원분들 이렇게 좀 한 60분 정도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있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하나의 사건으로 변했다기보다는 꾸준한 설득으로 이루어진 편이라고. 선진국에선 미국 백악관에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치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국내에선 일부 시민단체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학 중에선 최초입니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만들어져 의미 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준하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적인 시선은 존재하는 상황.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불법 촬영 및 성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역차별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모두가 아닌 소수를 위한 화장실로 변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화장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남녀라는 그런 신원 체제에 대해서 성별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이라는 화장실이라든지 남녀를 위한 화장실은 이미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화장실의 목적은 성소수자를 위한 화장실로 볼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 박성재 변호사는 성공에 대해 모두의 화장실이 현행법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상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칭해서 공중화장실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2조 1호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걸 개념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해 모두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상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되고요. 그 공중화장실법 7조 1항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를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두의 화장실은 이 공중화장실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 하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 또는 상품화하는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반박의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가 뭐부터 질문해 봤으면 좋겠냐면 그럼 지금 디지털 성범죄나 성폭력이 일어나는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구분되어 있는 여성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별 구분이 여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마치 성별 구분이 있으면 여성에게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모두의 화장실이 결코 기존의 화장실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한 칸 더 늘어나는 것뿐이지 기존에 화장실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선택지를 뺏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성별을 기준으로 이용 자격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성별 이분법 규범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화장실.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는 찬성 측 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성공에 대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코너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부산대 얘기 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후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조 씨. 이로써 입학 7년 만에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7개월 만에 입학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부산대는 자체 조사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고 지난 5일 차정인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은 발표문을 통해 학칙과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며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활용한 7대 스펙이 허위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입시 요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7대 스펙을 모두 유죄로 내다봤습니다. 정 전 교수가 조 씨를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작한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 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활동 확인서입니다. 입학 취소 처분은 같은 날 조 씨 측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됐고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됐습니다.
이번 처분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입니다. 일단 현행법에선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에 따라 의대나 의전원 졸업이 의사면허 소지의 전제이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부산대로부터 입학 취소 공문을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3주 안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나아가 최근 한영외고가 조 씨의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결국 지난 7일 고려대까지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 씨 측이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입학 취소나 이사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상당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처분이 나온 직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학교 측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조민 덕분에 부산대 참 쪽팔린다, 정의는 승리한다, 재학생들 들고 일어나야 한다 등 조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 지금의 2030 세대는 이른바 언빠 찬스로 기회와 자리를 뺏기는 것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대 최종 결정 앞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는데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날 일 없다는 현실이 뚜렷해져 버린 대한민국에서 이번 사안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다 줬는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27일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 변호사회 회원들이 법무부 앞에 모여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변호사 수 급증으로 업계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이들의 성토입니다. 한편에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변시생이 홀로 1인 시위를 펼치며 날선 대립각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현장에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앞에 한데 모인 변호사들이 골병 든다는 구호를 연신 외칩니다. 변호사만 쏟아내면 국민 삶이 나아지냐 무책임한 대량 공급 변호사만 권리할 거다. 권리된다. 지난해 4월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열렸던 집회 이후 1년 만입니다.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한국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변호사 숫자의 급증으로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생존의 끝에 섰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사회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법의 취지고 변호사의 존립 자체입니다. 계속된 변호사 수의 정대로 인해서 정말 생존의 끝에 우리는 섰습니다. 또 이들은 현실은 무시한 채 유사직역 통폐합, 변호사 업무 영역을 확대하진 않고 무책임하게 변시 합격자만 대량 배출했다며 법무부를 지적했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계획됐던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은 해당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원래 그 정부가 변호사를 확대하면서 유사직역을 전부 철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인원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000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3만 명으로 10년 새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스트푸드점보다 변호사 수가 많다며 1,000원짜리 변호사 시대가 왔다는 웃지 못할 비유와 함께 위기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판넬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합성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실제로 있는 광고들입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보다 변호사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 시대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1,000원입니다. 제가 변호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규 변호사들이 월급이 얼마나 받는지 신규 변호사의 월급이 계좌이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약사, 모든 전문직들이 변호사를 비웃고 있습니다. 변시 합격자 수 감축과 관련한 이슈는 현직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건 과제이기도 합니다. 2년째 강력 규탄 집회를 여는 것은 물론 해당 논란에 대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변호사 배출 숫자에 민감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시위에서도 역시 계속적인 1,000명 수준의 변호사 수 감축을 요구하며 향후에도 강력 대응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 숫자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2022년 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좌시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고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한편 현장에는 이들 변호사단체 관계자들에 맞서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러 나온 변호사 준비생도 있었습니다. 다가올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김모 씨는 1,200명으로 줄이는 게 어떤 공익이 있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 응시생으로서 그 변호사 로스쿨 제도의 정상화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이런 취지에 평소에 동감해 왔었기 때문에 법무부를 상대로 그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평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변호사 배출수 1,200명 이하로 줄이는 게 어떠한 공익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좀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것 같고 사람들. 김 씨는 변호사 선배들의 말이 일부분 공감된다면서도 변호사 수를 감축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공익의 수호자로서 변호사가 굉장히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일부분 공감 가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신규 변호사 수를 통제해서 해결할 문제인지. 변시 합격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다가올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로포커스 이번 주엔 뜨거운 해사법원 유치 경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안 공약 가운데 법원과 관련된 것은 해사전문법원의 신설이었죠. 그동안 해사법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계속돼 왔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당선 후 국내 최초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가능성이 가까워오자 본격적인 지역 유치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에 대한 사건 수 한계나 주민 접근성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지역 유치 경쟁 심화로 필요성이 퇴색되기 전에 실질적인 필요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